기일을 거친 겁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을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며 대법관 전원이 심리 초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대법관은 한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온 건 처음 본다면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말이 나올 테니 최대한 빨리 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무죄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법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21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대장동 성남FC 재판에 나온 이 후보는 이례적인 대법원의 속도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법원 상도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네. 민주당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통합 행보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친노무현계로 불리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고 보수 진영에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돕기로 했는데요. 친노 친문 인사들은 물론 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나라 최초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합니다. 강 전 장관은 이 후보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든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방역 책임자로 활약하며 국민적 지지를 얻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 중 한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당내 인사 몇몇은 계파를 초월합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등 친문계 주요 인사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광재 전 의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의원, 대표적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도 손을 보탰습니다. 제 역할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선대위에 결합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어야죠. 캠프를 구성하며 헌정 질서 회복과 함께 통합의 방점을 찍었다는 건데, 그래서 보수 진영에도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수 진영 책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친유승민계인 권오을 전 의원도 대구 경북 인사들과 함께 캠프 합류를 공식화했습니다.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하는 중도 보수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과 정책 비전에 적극 공감하며 대선 주자 첫날 통합 행보로 보폭을 넓혔던 이 후보는 둘째 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권 행보를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대선 전까지 대장동과 위증교사 등 매주 화요일마다 3차례 재판이 잡혀 있는데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 연기나 불출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작년 총선 때는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아 총선 전날까지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하면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기획과 집행을 모두 틀어지고 있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에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검찰을 비롯한
대표적인 권력기관들을 개편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12조 원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는 왜 추경에 빠졌는지, 경기 회복에 효과가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지역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재정 자립도가 있는 데서 그러니까 지금 부총님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국비 지원이 확대된 효과가 크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합니다. 기획재정부, 부처 이름에서 드러나듯 정책의 기획, 돈을 어디 쓸지 결정하고 재정 집행, 이어 돈을 쓰는 것까지 관장하며 이른바 왕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능별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쪼개고 이중 예산처는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자료를 요구를 해도 하나도 안 줍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 예산실인데요. 그게 기재부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기재부와 함께 수사권, 기소권이 집중된 검찰도 1순위 개편 대상으로 꼽힙니다. 기소 기능만 남겨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견제할 기구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임무를 맡았던 국군 방첩사령부 등 군 조직 개편도 거론되는 한편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선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의 정점이던 방송통신위원회 재편 요구도 거셉니다. 차기 정권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조직 개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17년 만에 집권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게 돼 권력기관 힘을 빼는 조직 개편이 수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선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고배를 마셨는데도 탈락과 함께 곧바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후보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는데요. 최종 경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엔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오는 토요일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결국 한 총리와의 단일화는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승전에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 2차 경선도 1차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는 탈락했는데 특히 대구시장에서 사퇴하며 배수진을 친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경선 출발선에선 탄핵 반대파가 더 우세했지만 4강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가 2대2 그리고 결승까지도 1대1로 탄핵 찬반 대결 구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결승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반 이재명을 외치면서도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선 다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계엄은 사실 하루도 안 가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저 독재는 민주당의 저 독재는 하루가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국민들께서는 계엄 과정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잘못을 질타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은 두 주자의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는 최종 경선 결과를 오는 토요일 발표합니다. 이제까지 경선 득표율은 비공개됐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확고한 지지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탈락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어느 후보에게 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한덕수 총리의 출마와 단일화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을 안 거친 한 총리의 무임승차가 적절한지
촉박한 시간 어떻게 단일화를 이룰지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인물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과연 언제 대선에 나설 건지, 또 대선에 출마한다면 무슨 명분을 내세울지 의문인데, 일각에선 한 총리가 이번 주 목요일 사퇴하고 금요일에 출마 선언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는 오늘도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닷새 남기고 열린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가 헌재에서 제동이 걸렸는데도 그걸 막겠다고 만든 법안마저 무시한 겁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가 다음 달 1일 사퇴 후 다음 날인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주저하다가 마음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국민적 요청이라고 할까? 국민적 지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그동안 대선 출마에 군부를 지펴왔지만 한 총리는 한 번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궁금증은 불어났고 그 사이 한 총리가 답해야 할 질문들만 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대선 출마를 할 건지, 과연 국민의힘 후보와는 단일화를 할 건지, 또 6.3 조기 대선의 심판이 되어야 할 국정 책임자가 무슨 명분으로 대선에 나서겠다는 건지,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한 총리가 먼저 입당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기호 2번으로 등록을 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덕수 총리께서도 입당을 먼저 하고. 침묵이 길어지는 만큼 혼란은 커졌습니다. 보수 언론들조차 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윤 전 대통령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한 사람의 대선 출마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상당수 국민은 그가 왜 대선에 나오려 하는지 이유조차 모른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이렇게 모호한 태도로 침묵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시대 정신으로 하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내란 대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부권은 행사하면서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심의회는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대권에만 정신이 팔린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 24일 추경안에 협조해달라며 46년 만에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를 찾았지만 정작 추경 심의 과정엔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권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작 이 자리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습니다. 대권의 골든타임이 닥쳐오니 이제사 추경을 하겠다는 태도가 얼마나 알량합니까? 한 총리가 총리실을 선거 캠프로 활용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본인의 야욕을 위해서 공직과 공조직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역시 내란 속의 윤석열을 빼다 박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권 출마설이 도는 한 총리가 과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할 권한이 있는지 따졌습니다. 윤석열은 있는 권한으로 매국을 했지만 한덕수는 없는 권한으로 매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매국노다. 불참한 한 총리 대신 진땀을 흘린 건 최상목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다 답하시. 근데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권한대행 누가 하십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누구 차례예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당회의에서만 한덕수 이름을 30번이나 언급하며 대선 출마의 망상을 버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에 있다며 한 총리 출마에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자, 대선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이문현 기자와 결승 대진표가 나온 국민의힘 경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탄핵 찬성 반대 구도가 그대로다. 그러니까 4강에 이어서 결승까지도 탄핵 찬성과 반대 1대1 그대로 간다는 거죠? 네, 경선 주자들 중에서도 탄핵 관련된 입장차가 가장 극명히 갈렸던 두 후보가 결국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김문수 후보가 좀 유력하고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 중 한 명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결론은 한동훈 후보였고요. 네. 앞서 4강전 때를 보시면 그 안철수 후보가 탄핵 반대를 외쳤던 나경원 후보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중도층을 좀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 경선에서도 그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표심이 상당 부분 있다는 점이 이번 경선에서 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한다. 자, 그런데 또 이게 또 묘하더라고요. 결승인데 한덕수와 또 결승. 그러니까 아까 기사량을 검색해봤더니 기사량에서도 그렇고요. 경선 통과한 그 두 후보보다 다른 주자들 얘기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 출마가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한덕수 총리의 그 상대 후보를 뽑는 예비 경선이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네. 이 묘한 상황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과 또 한덕수 후보도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답을 드리는 자체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또 이 밖에 계신 분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을 한다?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 있잖아요. 네, 한 총리와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는요, 3차 경선을 앞두고선 조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 네.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던 한동훈 후보는 이번에도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느냐, 뭐 이런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한 총리는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고, 입당조차 안 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단일화 절차 같은 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상당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혼선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홍준표 후보가 탈락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결승에 올라가면 한덕수 대행하고 입당을 시켜가지고 원샷 국민 경선으로 하자. 네, 결국에는 최종 결선을 그 국민의힘 후보 2명이서 하지 말고 이왕에 하는 김에 한덕수 총리까지 포함해서 3명이서 원샷 경선을 하자. 그래야 한 총리의 무단임차, 한 총리의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게 홍 후보의 이제 생각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한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출마를 안 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경선 일정도 되게 빠듯하다 보니까 그렇죠. 현실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한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번 주말까지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토요일에 결정이 되고요. 한 총리가 출마하면 보수 진영 대선 구도는 다음 주까지 오늘처럼 계속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신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홍준표 후보. 경선에선 탈락을 했는데 한 총리도 그렇지만 뭐 기사량도 그렇고 헤드라인에 걸린 것도 그렇고 경선에 통과한 두 후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홍준표 후보 같은데 오늘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네, 맞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에 홍 후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마치 그 경선장이 축제장이 아니라 송별회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1996년 15대 때부터 저와 같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같은 상임위에서 또 그리고 항상 같이 해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 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치인 홍준표는 정치인 이전에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권력의 칼을 겨눴던 대쪽 같은 이미지가 있었고 반값 아파트 같은 서민 정책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여느 정치인들은 하기 어려운 그런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많이 해서 홍카콜라라고 하는 애칭까지 얻었고요. 물론 박정희 우상화나 막말 논란도 있었는데요. 결국에 풍운화 같았던 지난 30년을 뒤로 하고 이번 대선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게 됐습니다. 워낙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다 보니까 당장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렇게 아직 은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 내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될지요. 자, 정치팀 이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 씨는 작년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챙겨주라고 했다면서 공천 개입 정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검찰청사 앞에 나타난 명태균 씨. 서울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는 카메라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 챙겨주라는 얘기를 김 여사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영부인 부탁을 거절할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영부인이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나요? 김 여사와 관련해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지 묻자 검찰이 판단할 거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추천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공천 개입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공천 개입이 아니겠죠.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자신에게 온 고객이라고 부른 명 씨는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 싫은 소리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다가 기분 나쁘면 헬기 계속 띄우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좀 안타깝다. 예, 그런 말이 하고 싶습니다. 조사 도중 점심때 MBC 취재진과 마주친 명 씨는 내가 있었으면 파면 같은 꼴은 나지 않았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아직도 김 여사와 연락하는지 묻자 명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화번호 바뀌었다면서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따 오후에 그 아크로비스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내가. 예. 아니 뭐 전화를 해 만나면 되지.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챙기라고 했다는 명 씨의 공개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그럼 명태균 씨 조사가 이루어진 검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조사는 1시간 전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민지 기자, 오늘 어떤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명태균 씨 조사는 오후 6시 20분쯤 끝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조사가 집중된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하고 후원자인 김원정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명 씨는 오늘 기자들에게 오 시장 잡으러 서울까지 왔다고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명 씨는 증거가 있는 만남만 7번 이상이라며 오 시장이 기소될 사항은 20개에 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공표와 비공표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직접 부탁하고 결과도 직접 보고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또 오 시장이 자신과 인연을 끊었다는 2021년 2월 이후에도 만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은 민주주의 보루인 선거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라면서 이 범죄자가 큰 소리치는 사회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 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호 전 경기도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최 전 의원을 밀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상민 전 검사, 문충은 전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식 캠프가 아닌 서울 신사동의 한 화랑에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이 화랑 소유자를 경찰이 최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밀 캠프를 제공한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 뇌물죄 여부 등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는 7층짜리 건물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는 이 건물 3층에 있던 화랑으로 보고하러 가야 한다는 캠프 인사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빨리 정책 보고서 좀 빨리 만들어줘. 화랑 가서 보고해야 돼.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TV토론 관련 업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TV토론 팀의 어떤 준비 과정, 연습, 그리고 중요한 분들을 만날 때 이곳에서 많이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MBC 취재진에 당시 캠프 핵심 고위 인사들이 특히 TV토론 뒤 이 화랑